저는 원래 이제, 사회학을 전공했고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정치사회학하고 국제관계학으로 이제 박사를 받고요. 포항공대에서 한 애들을 가르쳤고, 외국어대 대학원에서 문화 콘텐츠학과가 2002년에 처음 생겼어요. 문화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이제 처음으로 대학원에 생겼죠. 그게 이제 한국 외대고, 거기서 문화 콘텐츠를 좀 오랫동안 가르쳤고요. 제가 주로 있었던 곳은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인데, 이 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과학문화를 주라는 기관이고요. 거기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이제 저 건국대 대학원하고 부경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단독 저서로 낸 게 세보니까 딱 16권이더라고요. 16권인데, 주로 이제 프랑스 관련된 책도 있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도 있고, 또 이제 미래학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학회 이제 이사이기도 하고 해서, 미래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죠, 이 책. 이 책인데, 미래를 읽는, 문화경제에 들었는데, 요것도 나름대로 좀 히스토리가 있어요. 히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이제, 2006년에 제가 문고판으로 이 산림지식총수에서 문화 콘텐츠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문고판을 냈어요. 이게 2006년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 콘텐츠 학과가 많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교재가 없어서 이제 교재로 많이 읽혔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경제의 힘이라는 책을 냈고, 이게 이제 문체부에서 하는 그 세종도서라고 있죠. 거기 이제 교양도서 부분에 이제 선정이 된 책이고, 그래서 이 책이 2017년인데 지금 이제 6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업데이트해서 새로 이제 개정 정보판으로 낸 책이 이 책입니다. 미래를 읽는 문화경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자본주의와 문화, 그죠? 자본주의라는 건 원래 경제적인 체제죠. 그런데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다음에 약간 뭐 이론사적으로 볼 때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가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최근에는 문화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문화적 가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문화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이제 2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장은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 전환이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어떤 미래 예측과 이제 미래 자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좀 연관해서 이제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첨단 기술이죠. 첨단 기술이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고 이런 관점에서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문화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문화를 막상 이제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한번 정의해 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문화 이론가인 레이먼드 윌리엄스 같은 사람 뭐 많이 언급되는데, 문화는 뭐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정의하기가 힘든 단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말리노브스키 같은 사람은 이제 문화 인류학자인데,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는 사회적 유산이다. 이런 뭐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를 이야기할 때, 문화적 정의를 이야기할 때, 제가 뭐, 학생들, 가르치거나, 뭐, 강연을 많이 하는데, 강연할 때 이제 요 이야기를 많이, 좀 인용을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제 독일 관념 철학을 완성한 사람이죠. 그죠? 독일 철학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칸트의 어떤 문화 개념이 있어요. 문화 개념이 있는데, 칸트의 이제 역사 철학,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성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럽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 사회니까 뭐 성경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의하면은 이제 뭐 아담과 이브가 있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이제 그걸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또 욕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쫓겨난 아담과 이브, 저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후손들, 인간이 이제 삶에 필요한 이 자연 환경과 싸우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스스로 찾아야 돼.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됐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이 문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결론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 신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원죄죠, 원죄. 그죠?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이 최초로 뭔가를 결정해서 자유의지를 표출한 거죠. 그죠? 자유의지의 실현이라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인간의 문화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 칸트는 문화라는 거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건 결국 이제 신의 보호 상태, 자연의 보호 상태거든요. 자연의 보호 상태로부터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의지를 실현하는 자유의 상태로의 이행하는 것이 바로 문화다.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정의를 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정의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인간이 모든 걸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바로 이 창조성, 뭔가를 인간이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창조성, 창의성, 창의적인 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문화 경제라는 거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죠. 뭐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문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었을 때 이제 문화라는 것이 꽃을 피울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이제 문화를 콘텐츠로 하는 이런 산업이 하나의 어떤 문화 경제, 문화 산업, 문화 상품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이건 뭐 책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문화와 관련된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그 근거로 하는 법이 이제 콘텐츠 산업진흥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콘텐츠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통 우리가 뭐 문화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콘텐츠 산업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가장 뭐 많이 언급하는 거는 요즘은 이제 콘텐츠 산업이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산업진흥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문화산업의 범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이제 콘텐츠 진흥원이 있죠. 코카 콘텐츠 진흥원에서 매년 이제 콘텐츠 산업 백서라는 걸 발간을 합니다. 백서라는 걸 발간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콘텐츠 산업의 규모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콘텐츠 산업의 여러 가지 분야도 나오죠. 근데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한 128조 원 정도 규모고 가장 큰 거는 방송 22조 원, 출판 뭐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서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 현황 같은 것들이 추이가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콘텐츠 산업을 이렇게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출판 산업, 만화 산업, 음악 산업, 뭐 영화 산업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법이 사실은 중요하죠. 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콘텐츠 산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 문화 산업의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뉴 노멀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비대면 문화죠. 비대면. 그죠? 비대면으로 사실 이제 문화라는 거는 직관이 중요하잖아요. 직접 이제 관람하고 즐기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제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거는 과학 기술이죠. 디지털 기술인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팬덤이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문화 트렌드들이 나타났던 거고, 그래서 이제 비대면 일상이 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현상들이 생긴 거고, 그 과정에서 기술하고 결부가 되면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저는 이제 O2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문화라고 생각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연계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온라인은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이 따로였죠.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연계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 오프라인 또는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이 양방향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경제, 문화 산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문화 경제학이라는 이제 경제학의 한 분야가 특화되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이게 이제 20세기 이제 후반기 정도 들어서 이제 문화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만들어진 거고 문화 경제학자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런 이제 문화 경제학의 어떤 뭐 파운더, 그냥 태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호주의 데이비드 스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코노믹스 앤 컬처라는 책이 있는데 문화 경제학에 있어서는 일종의 고전 같은 책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었어요. 번역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와 문화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지 않았고 문화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문화 경제학이 약간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문화 경제란 뭐고 문화 산업이 뭐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한 책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문화를 이야기할 때 문화는
광의의 문화가 있고 굉장히 큰 개념. 이 큰 개념의 문화는 아까 이제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역사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이 다 문화예요. 그죠? 그래서 뭐 과학기술도 문화고, 법도 문화고, 건축물도 문화고, 다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의 문화, 이거는 좀 문화적이야 라고 했을 때, 문화는 협의의 문화죠. 조금 좁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문화 예술이라든지, 뭐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의의 문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문화라고 했을 때의 특징은, 이 이제 문화적인 활동이 창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굉장히 창조적인 콘텐츠다. 그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의미, 상징이라는 게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하나의 상품이 되고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지재권, 그죠? IP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문화상품, 문화산업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로스비의 이야기는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이 이 가치라는 걸 계량화해서 돈으로 측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경제적 가치잖아요. 경제적 가치 때 문화라는 거는 그런 경제적 가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거고 그 비경제적 가치에는 여러 가지 이 레벨이 있어요. 역사적 가치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오리지널 진품 가치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진품 가치도 있고요. 그다음 상징적 가치도 있고 뭐 사회적 가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고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산이라는 개념은 자본보다 훨씬 확대된 개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제 자본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자본, 돈이에요. 생산 수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경제적 개념인데 이 개념을 문화적 개념으로 확장시킨 사람이 바로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입니다. 그 사회학에서는 가장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석학이고 사회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부르디에인데요. 이 부르디에가 라 허프로딕션 이게 이제 재생산이라는 뜻인데요. 이 책에서 문화자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든 거죠. 사실은 문화자본이라는 거는 언어상으로 뭔가 약간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죠? 자본이라는 건 경제적 개념인데 문화적인 자본이라는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르디에를 추종하는 부르디에 학파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본의 네 가지 개념이라고 조금 더 확장을 시킨 거죠. 부르디에는 이제 문화자본만을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자본 개념까지 이제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만 간단하게 보면은 우선 경제자본은 뭐 고전적인 자본 개념이에요. 돈, 생산 수단 뭐 이런 게 이제 경제자본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문화자본인데 이 부분은 부르디에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부르디에 이야기한 건데 문화자본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체화된 문화자본이라는 건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거죠. 몸하고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물건처럼 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지식은 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교양이라든지 고상한 어떤 취향이라든지 품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교육이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습관으로 몸에 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체화된 문화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객체화된 문화자본은 몸하고 분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뭐 상품이나 또 골동품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뭐 수집하는 이런 것들은 체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객체화된 문화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도 약간 독특한 개념인데 제도적인 문화자본이라고 해서 사회가 제도적으로 이것도 이제 하여튼 문화적인 자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졸업장입니다. 대학을 다니는 거는 제도적 문화자본을 얻기 위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학위를 받고 뭐 자격증 받고 뭐 이런 것들 라이센스 이런 것들은 다 제도적인 문화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루디 학파에서 두 가지를 추가했는데 세 번째가 사회자본은 사회적인 연줄이나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알고 있고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어떤 그 집단에 소속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회자본이고요. 네 번째는 상징자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상징자본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어떤 명망을 가지고 있고 위신을 가지고 있고 존경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약간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의 자본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뭘 배우고 익히고 사람들과 사귀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문화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책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전대미문의 그런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하고 이런 것들은 최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큰 위기이면서 동시에 이제 기회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 경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낙관주의자들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 그죠? 어째서 기회라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기회라는 게 이제 위기이면서도 이제 이게 동시에 이제 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스라는 건 결국 체인지를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 변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이 촉발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변화인데 그 사회적인 변화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화 변화라는 거죠. 어떤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들이 수용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그게 더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 속에서, 문화 현상 속에서 사람들의 근본적인 의식이나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또 문화와 관련된 경제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이고 진짜 경쟁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최근에 이제 뭐 챗 GPT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챗 GPT. 그래서 챗 GPT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발표된 모든 뭐 AI의 이제 끝판왕 같은 거죠. 생성형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뭐 텍스트, 뭐 이미지, 뭐 코딩도 해준다고 그래요. 코딩도 해주고 문학 작품도 해주고 뭐 번역도 해주고 온갖 것들을 다 해줘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인지 노동을 다 해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챗 GPT인데, 뭐 챗 GPT는 하나의 버전인 거고 그 외에도 뭐 구글에 이제 바드도 있고 메타에서는 라마도 있고 바이두 그죠? 중국 기업 어니도 있고 네이버에서 뭐 하이퍼 클로버엑스 7월 달에 이제 출시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AI 주도권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의 어떤 각축전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다. 실제로 이제 뭐 AI가 기사도 쓰고 어떤 그림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 그림도 이제 그려줘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문체부에서 나오는 잡지에 보면은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또 이제, 우리 책 있잖아요, 책. 여기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모임인데,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이라는 인간의 어떤 자기 개발서 같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저자가 챗 GPT입니다. 챗 GPT가, 사람이 이제 영어로 물었을 때 대답한 걸 가지고, 그걸 이제 번역은 누가 했냐면 팝하고, 네이버 이제 팝하고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 번역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일러스트도 인공지능이 한 거고, 다 인공지능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야기한 이 책, 그 쓴 책을 가지고 사람이 읽는 이런 시대까지 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카이스트의 뇌과학자인 김대식 교수라고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이 또 챗 GPT하고 대화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책인데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그죠? 김대식 챗 GPT 공저잖아. 공저고, 그 다음에 이제 챗 GPT한테 영어로 물어본 거를 이제 번역을 한 거라서, 좀 이렇게 옮긴 것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어떤 세상을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앞으로 미래라는 건 정말 더 크게 변화할 거고, 제가 이제 질문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던졌잖아요. 제가 뭐 미래학자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미래죠.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나 현재는 사실은 뭐 그 사람이 아무리 뭐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이제 지나왔고 또는 당장 겪고 있는데 바꿀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뭘 준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건 미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뭘 할 것이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게 다 미래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래 전망이나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뭐 조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는 미래 직업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챗 GPT에 제가 물어봤어요. 미래 유망 직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이렇게 좀 버벅거려요. 버벅거리는데 하나만 딱 나와 있더라고. 인공지능 전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챗GPT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게 혹자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The last invention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이고 그 이후에 것들은 사실 인공지능에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시키면.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는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인공지능이 지금 이런 과거에는 창의적인 어떤 뭐 이런 콘텐츠 같은 건 인간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인간은 좀 오만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술적인 뭐 작품이나 문학적인 작품 이런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뭘 해야 되고 인공지능은 뭘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문화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되고 인공지능과 함께 문화적인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사회의 어떤 우리의 이제 고민 또는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미래에 뭐가 중요하느냐? 많은 것들이 바뀌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사회를 이룬다고 했을 때 그 사회를 떠받치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교육이 없으면은 사회가 무너져요. 그죠?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이 필요해요. 과학. 그죠? 뭔가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는 과학이 필요한 거고 연구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과학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문화야, 문화. 문화인데 문화라는 거는 인간과 다른 동물, 다른 개체와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장점 중에 하나죠. 인간만이 어떻게 보면 고유한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 과학, 문화가 중요한데 이게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미래의 유망 직업들도 결국은 교육과 관련된 직업, 그다음 과학과 관련된 직업, 문화와 관련된 직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어떤 국제 기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구가 이거죠. 유네스코라는 기구가 있죠. 국제기구. 유엔은 미국에 있지만 뉴욕에 있지만 이 유네스코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있습니다. 파리에 있는데 유네스코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국제연합 에듀케이셔널 교육이죠. 사이언티픽 과학 컬처럴 문화 오르가니제이션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입니다. 그래서 교육과학문화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 인간의 가치관, 관련된 가장 상징적인 어떤 세 가지 영역이 바로 교육, 과학,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ESC, 제가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자판의 ESC, 이게 이제 교육, 과학, 문화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미래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문화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런 문화가 중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문화라고 했던 거는 문화라는 거는 사람의 어떤 가치잖아요. 가치나 뭐 행복 뭐 이런 추상적인 거잖아요. 추상적인 거. 그죠?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질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게 뭐가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 경영도 기업의 최대의 목적, 기업의 존재 이유는 영리 추구예요. 기업은 뭔가 영리를 뭐 남는 게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라도 기업이 어떤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직원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뭔가를 같이 함께 하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게 이제 결국은 문화라는 거죠. 문화. 그래서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뭐 디지털 전환하면서 뭐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온갖 기술들, 첨단 기술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 기술을 이야기하면은 그 기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기술에 대해서만. 인공지능 챗GPT가 어디까지 가고 이게 얼마나 정확하고 어떤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고 이런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저기를 바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잖아요. 달을 가리키면 사람들이 이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지향하는 달을 봐야 되는 건데 이런 기술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행복이에요. 인간의 행복.
그죠? 인공지능을 가지고 함께 살았을 때 인간이 행복해야 그게 인공지능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문화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생각, 가치관 이런 거죠. 우리가 기계나 인공지능과 함께 어떻게 살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바뀌어야 모든 게 변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기술만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그 차원에서 저는 이제 문화 경제를 이야기했던 거고, 기업마저도 문화적인 기업이 정말 지속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ESG를 추구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문화적인 기업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문화를 강조를 했던 거죠.